결국 매매가 7억에 서울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 중 4억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다니.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을 지나면서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대체 얼마가 적혀 있었을까요? 2021년 서울의 오피스텔에 살던 37세 지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고된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침대 위에서 유튜브 영상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가락동과 문정동, 송파구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항공사 동료들도 다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 씨는 1년 전 매수한 송파구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 씨의 말에 지우 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30대 중반의 지우 씨가 모은 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승무원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 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 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 씨는 비행 대기 중에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 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 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갱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금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향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 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의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아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의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현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입주 후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는 호가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값이 벌써 2천만 원 넘게 올랐대. 이거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유나 씨도 기뻤습니다. 이정석, 김유나 부부는 강릉에서 1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부부였습니다. 새벽마다 경포대 인근 어시장에서 열리는 경매에 나가 신선한 해산물을 떼어와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횟집 바다의 선물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방송에 소개된 후 유튜브 채널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실리면서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부부는 아침 4시에 일어나 해산물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딸 고등학교 1학년인 수진이는 부모의 성실함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서빙을 도우며 가족의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부부는 10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던 집값이 어느 순간 급격히 오르는 걸 체감했는데요. 당시 강릉은 광역철도 개통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원도 내 부유층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외지인 투자자들이 강릉의 바닷가 아파트와 신축 단지를 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정석 씨네 부부도 전세살이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유나 씨가 정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가져야지.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곧 대학 갈 나이야. 안정적인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야. 2022년 초 부부는 송정동 안목해변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강릉의 푸른 바다와 안목해변이 가까웠습니다. 단지 내에는 산책로와 작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꿈꿔왔던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이 단지는 2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어요.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강릉은 재건축도 없고 바다뷰는 희소성이 높아서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현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정석 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월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 1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횟집 수익이 꾸준했기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유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강릉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수진이 대학 갈 때쯤이면 이 집이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야. 결국 부부는 2022년 6월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유나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수진이 졸업하고 우리 늙어서도 바다 보면서 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정석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이 집이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야.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깔끔한 마감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안목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부부는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수진이는 새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친구들 불러서 놀고 싶어. 유나 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사 오길 잘했어.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야. 입주 후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는 호가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값이 벌써 2천만 원 넘게 올랐대. 이거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유나 씨도 기뻤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릉의 신축 아파트가 오션뷰와 강릉의 대형 호재로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유나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유니크한 바다뷰까지 있으니 투자자들도 몰릴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면 8억 금방 가겠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니. 유나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린 투자로 산 게 아니야. 여기서 오래 살려고 산 거야. 그래도 혹시 이 집이 우리 노후를 더 든든하게 해준다면? 작은 욕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부부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가고 횟집을 더 키워 체인점으로 만들고 이 아파트가 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는 꿈이었습니다. 시세가 오를수록 자만심이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바다뷰 최고야. 사자마자 2천만 원 올랐어. 강릉은 이제 수도권만큼 뜰 거야. 정석 씨도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집 사면 돈 버네. 우리처럼 미리 산 사람이 승자지.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산다니까. 자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사볼까 고민했습니다. 이 기세면 강릉 땅값도 오를 텐데 조그만 땅을 사볼까? 정석 씨는 동의했습니다. 요즘 토지 대출은 80%까지 나온대. 그들의 대화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흘러갔습니다. 2022년 가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이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문제는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장을 볼 때마다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횟집의 해산물 매입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의 학원비를 유지하려면 외식과 다른 지출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유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동의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2023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6억 2천만 원에 산 집이 이게 말이 돼? 몇 달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1년도 안 돼 집값이 2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락 그래프만 보였습니다. 정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그냥 버티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집을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할 걸 그랬어.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이의 학원을 하나 줄여야 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석 씨는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 때문에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랑만 하지 말고 팔았어야 했어. 바보같이. 가족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횟집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좌절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친구 모임을 피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후회돼.
정석 씨는 가게를 팔아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횟집까지 포기하면 뭐가 남아? 그들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버텼습니다. 2025년 8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은 여전히 4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은 2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윤아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여기 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윤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 빼고는 새 집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윤아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윤아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석 씨도 가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집 때문에 망쳤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횟집도 열심히 운영했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새벽 4시에 나가 재료를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강릉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광역철도, 택지 개발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릉의 신축 아파트는 2022년 6월 6억 4,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8월 현재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강릉의 단지 역시 3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 씨네 부부는 강릉은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끌렸습니다. 오션뷰와 신축이라는 매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수진이가 웃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정을 걸고 선택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이정석, 김윤아 부부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으로 시작한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2025년 현재 강원도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 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원도 전역에서 하락 신호가 뚜렷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지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개발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첨단 문화 관광 개발이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강릉 부동산은 관광과 인프라 호재로 잠재력이 있지만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로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어떤 미래를 계획할지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명진 씨는 올해 42세로 안양 범계역 근처에서 부추 곱창이라는 가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박소연 씨는 41세로 가게에서 주방을 맡고 있습니다. 곱창집은 부부가 함께 일궈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초등학교 5학년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범계역 상권은 번화하고 명진 씨는 매일 직접 시장에서 신선한 곱창과 내장을 직접 골라왔고 맛있는 소스로 손님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었고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부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서빙하며 돈을 착착 모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쌓여 은행 잔고는 4억 가까이 됐고 그 덕에 생활도 여유로웠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요즘 곱창값이 올랐지만 우리 손님들은 맛 때문에 오시니까 라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소연 씨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응답하며 합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뉴스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안양은 서울 출퇴근이 편하고 지하철과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부자들부터 서울 외지인들까지 안양 아파트를 사재기한다는 이야기가 동네 부동산 카페에서 돌았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 손님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형님, 안양 집값이 미쳤어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거예요. 친한 손님이 술 한 잔 걸치며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집 한 채 사야 하지 않을까? 전세만 살다가는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살 텐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교육 환경도 걱정됐습니다. 계속 지내던 전셋집은 편했지만 학교가 멀고 주변 환경이 번잡했습니다. 부부는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명진 씨는 요즘 호재로 안양이 뜬다는데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연 씨는 맞아, 많이 오를 것 같은 곳으로 가자. 그럼 가치가 올라서 아이들 미래도 밝아질 거야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던 중 관양동의 현대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단지지만 부지가 넓고 재건축 호재가 컸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대형 브랜드 아파트로 탈바꿈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또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명진 씨가 검색을 해보니 84타입이 2020년에는 7억대였는데 2021년 중순에는 이미 엄청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가 봐. 부지가 크니까 새로 지으면 수천 세대 규모가 될 거야. 그럼 가치가 폭등할 텐데. 소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에 직접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산책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사면 우리 가게 출퇴근도 나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재건축되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다른 아파트들보다 많이 오를 수 있지. 명진 씨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단지 내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아침이면 관악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베란다를 지나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 생긴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전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사 후를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명진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결정 정말 잘하는 거겠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2022년 초 집값이 급등하면서 84타입 매물이 12억대에 나왔습니다. 불과 2년 만에 3억 원 이상 오른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주변 부동산 중개인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재건축 호재로 더 오를 거예요. 서울 사람들도 몰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부부는 모아둔 돈 4억에 기존 집 전세 보증금 그리고 대출 6억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우리처럼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해야지. 소연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명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대출 없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연 씨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될 때까지만 버티면 그땐 정말 새 집이 생기는 거야. 지금이 아니면 늦을 것 같았고 나중에 라는 말로는 가족의 안정을 책임질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전세 보증금과 모아둔 현금에 주택담보대출 6억을 받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명진 씨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줄 거야. 입주는 한 달 후에 이뤄졌고 부부는 이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소연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녹지도 많고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매물이 안 나오는 곳이야. 명진 씨도 동의하면서 맞아, 재건축되면 대박 날 거야. 게다가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고 잘 산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주 초기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새 집은 오래됐지만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푸르른 산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방을 하나씩 차지하며 좋아라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게 돼서 좋아. 이제 내 방도 따로 생겼어.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전세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 우리 집이야. 재건축되면 더 좋아질 텐데. 가게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범계역에서 관양동까지 차로 가까운 거리라 출퇴근이 편해졌고 장사도 꾸준히 잘 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직후 호가가 치솟았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15억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확인하니 실제로 호가가 치솟아 있었습니다. 와, 불과 한 달 만에 3억 올랐네. 우리 결정 정말 잘한 거야. 명진 씨가 웃으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재건축 조합 설립 단계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래. 커뮤니티 카페에서 그런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부부는 밤에 거실에 앉아 미래를 꿈꿨습니다. 재건축 끝나면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프리미엄 붙여 팔면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 아이들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을 거야. 명진 씨가 웃으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정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단지 부동산에 들르면 이제 14억 넘게 받아야 해요 라는 말이 흔했습니다. 명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팔면 2억 가까이 이익이네. 아냐, 아직은 더 오르겠지. 유튜브에서도 관양동은 재건축 기대주로 자주 등장했고 커뮤니티에서는 서울 근교에 싸고 입지 좋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진 씨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우린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야. 내 집에서 살려고 산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집 덕분에 우리 노후도 더 든든해지는 건 아닐까?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는 작은 욕심. 그건 명진 씨 자신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시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22년 여름 주변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양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서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 투자로 성공한 기분이네요. 소연 씨도 동네 엄마들과 모임을 하며 재건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담금 좀 들더라도 새집 되면 가치가 2배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뛰고 가게 매출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곱창 가격이 오르니 손님들이 줄었고 재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손님들이 외식을 줄이네. 명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가게 수익이 줄어들자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물가만 오르고 관리비도 학원비도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어.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이 계속 늘고 있네. 2023년 들어서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4월 부동산 앱에 같은 평형 매물이 8억 2,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명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만에 3억 7,500만 원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니 금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재건축 기대감도 식었고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진행 중이었지만 공사비가 폭등하고 분담금이 세대당 수억씩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내고 투자하겠어요? 기존 주민들만 버티는 거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연 씨는 밤마다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린 전 재산에 영끌까지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부부는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지만 매출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삼가며 버텼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재건축만 되면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엔 재건축 호재로 좋아했는데 요즘 뉴스에서 공사비 폭등 얘기만 나와. 우리처럼 무리했던 걸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말 시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억에 산 집이 불과 2년 반 만에 4억 5천만 원 손실. 명진 씨는 중개소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요즘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재건축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재건축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곳곳에서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사업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니네. 분담금 때문에 아무도 안 사. 소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았던 돈을 모두 투자한 터라 현금이 바닥났고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그마저 부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뛰어놀았지만 부부는 밤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샀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소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명진 씨는 나도 오를 줄 알았지. 재건축 기대감에 산 거야. 이렇게 변명했지만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조용히 아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벽지 고르고 책상 위치를 정하며 설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방이 생겨서 좋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연 씨는 울먹였습니다. 명진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산 때 느꼈던 자부심은 이제 불안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투자 수요도 줄고 전세 수요도 둔화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아파트가 이제 점점 그들의 재산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세는 멈추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5년 8월 최근 아파트 시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12억에 매수한 집과 완벽히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명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 소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다고 나아질 게 없잖아. 되돌릴 수도 없고. 명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었죠.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12억이라는 정고점까지 회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사 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했고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더는 누구에게도 우리 집값 얼마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진 씨는 어느 날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안 샀다면 어땠을까? 전세 살다가 지금쯤 샀다면. 아파트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최명진 부부처럼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전까지 걸린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관양동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는 2021년 9월 84타입이 최고가 12억에 거래된 기록이 있지만 2025년 들어서는 8억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고작 몇 년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안양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양은 서울 근교라 무조건 오른다. 재건축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고금리의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회사를 다니고 가족과 식사를 하며 열심히 버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하락했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새 정부에 들어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고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행복해할 수도 누군가는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어떤 삶을 계획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고점에 사서 떨어졌어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고 안전한 터전이라면 그것은 곧 투자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때 가격은 지금 보면 바닥 수준이었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그 시절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서울 재건축 사업의 함정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헐고 새로 짓는 꿈의 로또로 불리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사비 폭등, 까다로운 규제, 주변 반대 등으로 분담금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어요. 특히 서울 금천구와 강남구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먼저 금천구 시흥동이 남서울 럭키 아파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981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4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986세대 16평부터 27평까지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123%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 보였죠. 2023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여기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추정 분담금이 21평 기준 최대 8억 3천만 원. 아파트 시세가 5억 후반대인데 분담금이 더 크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집값에 분담금까지 12억 넘게 필요합니다. 과연 완공 후 시세가 이를 따라갈까요? 따라간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김민수 씨는 40대 중반 IT 회사 직원입니다. 2022년에 이 아파트 21평을 7억 8천만 원에 샀어요. 금천구는 신안산선과 GTX 노선으로 교통이 좋아지니 재건축 로또다 싶었답니다. 은행 대출 4억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아서 샀죠.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 8억?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25년 6월에는 4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김민수 씨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문일중학교와 문일고등학교 그리고 문백초등학교가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대 후반으로 정확히 2019년 말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금천구 말고도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무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최근 서울경제 기사에 따르면 서울 전체 무산 사례 중 영등포구가 1위, 중랑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가 뒤를 잇죠.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구 물레동 사가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470억 규모인데 입찰이 유찰됐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은행원입니다. 상승장일 때 물레동에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여의도 직주 근접 재개발되면 대박. 이런 광고에 설득당했죠.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선정 유찰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하지만 8월 들어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수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 옥인동 빈집촌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공원화하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인데 빈집들이 있다니 믿기시나요?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강남구 대치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DH 대치 에델로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 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이영희 씨는 재건축이 로또라더니 빚더미 로또였어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하지만 조합이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조합은 상가 공간을 피트니스 센터로 변경하고 매각 및 회원권 분양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건설과 조합 모두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은 입주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항의 중입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현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 사례도 빼놓을 수 없죠.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2025년 상가 리스크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현재는 갈등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역시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동구 성수동 재개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역시 빠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특히 1구역의 재개발은 금액이 2조 원에 달하는 최대 정비 사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여러 정비 사업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상가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입찰 유찰. 셋째, 규제 강화와 법원 판결.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바로 오늘부터 전세자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본격적으로 터질 예정입니다.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 상황을 아주 천천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부터 전세 대출이 막히는 걸까요? HF가 오늘부터 새로운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는 선순위 채권과 임차 보증금의 합계가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전세 대출 보증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집주인이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이 규제의 타격이 훨씬 큽니다.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게 되고 이게 바로 역전세난의 시작입니다. 집주인은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빠지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김영희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2024년에 경기도의 빌라를 갭투자로 샀습니다. 공시가격 2억, 시세는 3억 5천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김영희 씨는 자기 돈 5천만 원을 넣고 대출 5천만 원에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으로 내고 재개발 빌라를 샀어요. 전세 대출이 잘 나오니까 문제없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8월 28일부터 이 규제가 시작되면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나가려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씨가 새 임차인을 구하려 하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희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세입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3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고작 1억 정도. 결국 김영희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집을 팔아야겠죠. 집값이 올랐으면 문제 없는데 지금 같은 시기엔 제값 받기도 어렵습니다.
김영희 씨는 싸게라도 팔아야 하나 월세로 돌려야 하나 고민하며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줄줄이 터질 거예요. 이 규제는 왜 생긴 걸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즉 버블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HF가 세입자의 신용도만 심사했지만 이제는 선순위 채권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 그 집에 이미 걸려있는 먼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째, 집주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등본의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둘째, 기존 임차인이 걸어놓은 전세 보증금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민호 씨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서울 근교의 다세대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매매 금액은 총 5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민호 씨는 자기 돈 1억 5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전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고 이 돈으로 주택을 사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계획이었죠. 이민호 씨는 어차피 돈은 전세입자가 다 내주는 거니까 내 돈은 얼마 안 들어가, 요즘 전세 대출도 쉽게 나오니까 딱이야 라며 엄청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2023년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이민호 씨의 집 시세가 5억 5천만 원에서 4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제 계약 만료로 나가려고 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려니 전세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민호 씨의 대출 5천만 원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3억 5천만 원, 총 선순위 채권 4억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민호 씨는 이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저 이제 어쩌죠? 임차인이 분명 나간다고 할 텐데. 왜 그때 샀는지 후회만 남아요 라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어떤 후폭풍이 올까요? 먼저 대출을 많이 끼거나 적은 갭으로 투자한 집주인들은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특히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시세 하락으로 이미 깡통 전세가 된 곳이 많습니다. 깡통 전세란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을 말해요. 제가 아는 지인은 다가구 주택 세 채를 갭 투자로 샀는데 한 채에서 비슷한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손해가 무려 2억 5천만 원이었죠.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보증보험을 청구하지만 집주인이 파산하면 회수가 어려워요. 월세로 전환한다고? 집주인에게 여유자금이 없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임대인 연합회도 이 상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주 강렬합니다. 정부가 비아파트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실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교적 가까워서 이 규제의 타격이 덜하지만 빌라 같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의 60-70% 수준이라 타격이 훨씬 큽니다. 한쪽에서는 보증 한도를 높여서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맞서고 있죠. 금융권이 부동산 버블을 키운 탓이 큽니다. 과거엔 대출을 쉽게 내줬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규제 칼을 빼든 거죠. 김민희 씨는 2024년에 서울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죠. 당시엔 집주인이 대출이 많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 초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민희 씨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새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민희 씨는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요. 민희 씨는 직장을 옮기면서 불가피하게 먼저 새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추가로 월세집을 구했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기존 집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전세가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이게 무슨 악몽이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오늘부터 규제가 시행되면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 여러분,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기존 대출, 즉 근저당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는지 꼭 계산해 보세요. 만약 126%를 넘으면 그 집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에 조회가 가능하다면 은행에 문의해서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를 고려하거나 선순위 채권이 낮은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악몽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집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기 돈으로 근저당 대출을 줄이세요. 어렵겠지만 필수입니다. 둘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하세요. 셋째, 법인 임대라면 보증 한도가 80%로 더 엄격하니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파산하는 상황 절대 겪고 싶지 않으시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2년 전에는 8만 개였던 물량이 지금은 4만 개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전엔 10만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개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60% 가까이 줄어든 셈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2023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선택하고 있어요. 23년도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집을 사지 않는 이상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수도 어려워졌죠. 살기 좋은 동네는 전세 물량이 특히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동네에서도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졌어요. 전세 물건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2년간 약 6% 상승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죠. 울산, 부산 같은 지역도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엔 둔촌주공 같은 대단지 입주로 공급이 조금 늘었지만 2026년과 2027년엔 입주 물량이 급감할 거예요. 특히 이전에 계약한 분들은 갱신권도 다 썼기 때문에 2026년 전세 계약 만료 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세금 정책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했어요. 용역 결과가 정부 의도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공시가격이 오르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규제로 역전세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빌라 경매가 급증하고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투자 실패를 피하려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갭 투자에 의존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실패 사례들을 교훈 삼아 여러분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1년 봄 서울의 월세방에 살던 30대 후반 지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 중이었는데요. 화면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잠실 엘스 신고가 기록, 끝없이 오르는 헬리오시티, 파크리오, 멈출 줄 모르는 고공행진, 하나같이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와 회사 동료들도 하나같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지우 씨와 같은 연차의 민영 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잠실 아파트가 벌써 3억이나 올랐다며 부동산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민영 씨의 말에 지우 씨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월세 120만 원 오피스텔에 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마흔을 코앞에 둔 지우 씨의 자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적금 1억 9천만 원, 주식 6천만 원, 부모님께 증여받은 5천만 원. 광고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고액 연봉까지 이뤄냈지만 치솟는 서울 집값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강남 투자가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과 커뮤니티의 상승론에 휩싸인 지우 씨는 점점 더 강렬한 투자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송파구 구축 급매, 문정 대단지 매물, 대출 잘 받는 방법. 머릿속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 씨는 송파구 문정동의 한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던 매물을 실제로 보려고 찾아갔던 거죠. 인근에서 유일하게 15평 매물이 있었고 단지 규모도 1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중개사는 그녀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송파에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몇 달 뒤엔 8억까지 올라 있을 거예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인테리어된 집 내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인테리어 하신 거라서 손볼 곳도 없어요. 바로 들어와서 사시면 됩니다. 지우 씨는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매매가 7억에 문정동의 1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1억 5천만 원이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매매가 7억에 담보대출로 4억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변동금리가 2% 초반으로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큰 액수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마치고 나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씨는 먼저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던 친구들에게 계약 사실을 알렸고 곧 집들이에 초대했습니다. 집에 놀러온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지우야, 드디어 강남 3구 입성.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네.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침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에 합류했다고 믿었습니다. 2021년 12월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우 씨가 산 아파트의 같은 면적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단번에 5천만 원 상승. 지우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오르네. 그녀는 3개월 만에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에 황홀했습니다. 월급 외에 자산이 이렇게 빨리 불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튜브 알고리즘은 지우 씨를 부동산 콘텐츠의 세계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울 송파 대출 당겨서라도 사라.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끝없이 추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상승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 지우 씨는 그런 영상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으로 경매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청약? 이제 나한테 필요 없어. 난 이미 서울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인생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투자 성공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최고야.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지우 씨는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지우 씨의 변동금리는 4.6%로 치솟았고 월 이자는 1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했지만 생활비를 아껴가며 버텨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영끌은 진짜 위험하다던데. 너네 괜찮아? 지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리는 곧 내리겠지. 강남은 안 떨어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글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또 호갱 노노와 지역 카페에서도 상승론에 대한 내용만 봤죠.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불안이 잠시 잦아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TV를 켜면 매일같이 부동산 하락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3년 초 현장 분위기가 궁금했던 지우 씨는 계약했던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고객님,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곧 오를 거예요. 기다려보시죠. 하지만 금매 종이에 적힌 금액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15평 금매 5억. 7억에 샀던 아파트가 5억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었죠. 오를 거라고 믿음을 갖고 버티던 지우 씨는 몇 달 뒤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요즘 저 아파트 얼마나 하나요? 혼자 살 거라서 15평 정도면 충분해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 하나 있긴 한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1층 매물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앞이 캄캄했죠. 집으로 돈 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감옥 같아요. 그녀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필라테스 대신 집 앞 산책로, 배달 대신 집밥. 하지만 월급은 이자 납부일마다 증발했고 카드 할부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부터 강남권 금매가 소진되며 빠르게 시세를 회복했고 송파구 시장도 급상승세를 탔습니다. 하지만 소형 평형의 입지가 별로 좋지 않은 지우 씨의 아파트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5억 2,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손실은 1억 8천만 원. 시세는 언젠가 오를 거야.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지우 씨는 여전히 부동산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갭 투자와 같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기회지만 상승기엔 치명타가 될 수 있죠. 또 호가 시세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도 실제 매수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남 3구라는 입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정고점을 넘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지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 사례 말고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 송파 부동산은 강남 3구에 입성하려는 수요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장에서의 최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같은 송파구인데도 상승기 가격에 비해 3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그럼 이곳들은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지금부터 송파구의 하락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지역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현재 송파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파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동아 한가람입니다. 이 아파트는 95년식 782세대 최고 18층의 아파트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축인데도 전세와 월세 수요가 높습니다. 한강뷰는 도로 쪽 북서양 매물이고 로얄동은 101동으로 공원과 한강뷰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은 편이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11월 7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년 만에 6억 9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14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3층 매물이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4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101동 1205호 매물이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10억 4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조망과 층수가 좀 차이 나는데요.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은 101동 12층 매물이고 최근 하락 거래된 매물은 13층 매물입니다. 101동 고층 매물이 시세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과 같은 동인 101동 10층 매물이 11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14억 7천만 원 대비 3억가량 저렴하게 나와 있고 전세 4억 9천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 중이기 때문에 현금 6억 8천만 원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송파파인타운 3단지를 보겠습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대규모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3단지는 30평형 3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4타입이 2019년 9월 평균 8억 9,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만에 6억 3천만 원이나 상승해서 21년 9월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305동 803호 매물이 계약됐습니다. 매매가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3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8층 매물이 15억 2,800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2층 매물이 11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307동 중층 매물이 12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총 9개 부동산에 내놨는데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2억 7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에는 하락 이후 반등을 못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지만 정고점을 이미 돌파한 곳들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전략을 세우기도 좋습니다. 먼저 송파구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잠실 3대장과 잠실 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또 신천동의 파크리오,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가락동 헬리오시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그 입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소진되고 거래 금액도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의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기준 낮은 가격순으로 나열해보면 21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저층 매물들인데 20억을 넘고 중층 이상 매물은 평균 23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송파에는 재건축 단지들도 많은데요. 잠실 주공 5단지부터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선수 기자촌, 그리고 올림픽타운까지 규모가 큰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올림픽타운이 시세가 가장 저렴한데요. 여기도 가장 저렴한 매물이 18억 중반을 넘습니다. 거래 현황을 쭉 살펴보면 하락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전고점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송파에는 이렇게 시세가 높은 곳들이 있는 반면 빌라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정역부터 장지역까지 이어지는 라인과 가락시장역부터 오금역까지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가까운 곳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청약을 노리거나 갭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송파에는 앞서 살펴본 최상급지 아파트 단지들과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 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도 있습니다. 거여마천과 위례신도시, 또 장지동과 문정동 그리고 가락동의 구축, 마지막으로 방이역 주변 재건축입니다. 먼저 거여마천입니다. 송파 중심 생활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괜찮은 가격대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과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입니다. 다만 아직까진 인프라가 좀 부족한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곳입니다. 물론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을 많이 얘기하시지만 이 정도 입지면 충분히 좋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는 송파 꿈의 그린과 송파 더 센트레가 있고 조금 더 큰 평형을 원하시면 위례 송파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송파 위례가 있습니다. 좀 더 송파 중심지랑 가까운 게 좋은 분들은 8호선 장지역 인근을 보시면 좋은데요. 송파 파인타운과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가든파이브를 포함해서 주변 상업시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들이 가락동에 있는 가락 금호와 가락 쌍용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곳들인데요. 보통 파크리오와 헬리오시티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실거주하기에도 괜찮은 입지입니다. 잠실 주공이나 장미 아파트는 어렵지만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이역 인근을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이동 대림과 현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이 지역도 최저가가 17억 중반부터 시작해서 가격대가 높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파에서 갈아타기로 생각하시는 곳은 헬리오시티와 파크리오, 좀 더 나가면 잠실 엘리트인데요. 요즘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대출 7억, 8억에서 10억은 기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갈아타기 전략을 쓰고 계신데요. 하지만 최근 대출 한도를 6억까지 제한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송파에서 주목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앞으로 오를 지역을 선점하고 싶다면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에 주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노후 주거지역이지만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기존의 거여마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걸로 보입니다. 거여마천 다음으로 주목하셔야 하는 곳은 장지동인데요. 장지동 중에서도 장지역 인근 송파 파인타운 단지들과 위례 신도시 단지들입니다. 지금 이 인근에 누적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시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건 급매물을 잡기 쉽다는 뜻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매물과 송파 장지동의 파인타운 그리고 위례 단지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송파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